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옥의 책치 문을 엽니다. 어젯밤 저는 꿈을 꾸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도서관에 갔던 날이 방금 전에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펼쳐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책장마다 가득 꽂힌 그런 그림책, 동화책을 보면서 너무도 이렇게 신기해서요. 제 자신도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너무 가득해서 꿈속이 마치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삭막한 회색빛 도시를 아름답게 느껴지게 해주는 게 도로변에 이렇게 가꿔진 꽃이라면 역시 우리들의 허로운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건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초대 손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엄 경배 이면우 보일라 새벽 가동 중 화염 투식으로 연소시를 본다. 고맙다 저 불길 참 오래 날 먹여 살렸다. 밥, 돼지고기, 공락금이 다 저기서 나왔다. 녹차의 쓸쓸함도 따라 나왔다. 내 가족의 웃음, 눈물이 저 불길 속에 함께 타올랐다. 불길 속에서 마술처럼 음식을 끄집어내는 여자를 경배하듯 나는 불길에게 일찍 붉은 마음을 들어바쳤다. 불길과 여자는 함께 뜨겁고 서늘하다. 나는 나지막히 말을 건넨다. 그래, 지금처럼 나와 가족을 지켜다오. 때가 되면 육신을 들어 너에게 바치겠다. 때가 오면 육신을 들어 너에게 바칠 터이니 그 전까지는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는 그야말로 그 보일러공인 화자의 목소리가 참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산다는 것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에 눈물겨움이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이제 오늘의 초대 손님인 새정치 민주연합 신하경 의원을 모시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번에 그 책임련 의원 모임에서 뵙고 다시 뵙습니다. 올 봄엔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그리고 지방선거도 얼마 전에 있어서 참으로 이렇게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예, 정말 바빴죠. 예. 세월호 참사 전에는 경주 리조트 참사 있었고, 예. 세월호 참사 그 이후에 뭐 지하철 사고, 또 장성 요양소 불, 고양 버스터미널, 최근은 또 그 장병의 총기 난 사건. 정말 막 국민들 마음 우울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다 경제는 잘 돌아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진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도 국민들 마음을 좀 밝게 해주려고 제대할 수 있는가 뭔가를 따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책임지고 나가겠다는 총리, 그래서 총리 후보가 나왔지만 두 사람이나 낙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처구니인 상황도 벌어지고, 국회의원은 정말 뭐라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세월호 국정조사도 하지만 각자 지금 또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빨리 세월호 참사 사건 대책도 만들고 나름대로 또 원인도 규명하고 빨리 이 치유를,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그렇고 의원님께 궁금한 게 참으로 이렇게 많을 텐데요. 먼저 이것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의원님의 이렇게 기사를 보고 제가 상당히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18대 국회의원에서 받은 그런 세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이렇게 기증한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게 또 19대에도 세비를 계속 이렇게 기부하겠다고 뜻을 또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약속을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약속 대상 우수상도 받으셨네요. 네. 기부를 이렇게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으셨는데요. 예, 지금도 자랑스러운데요. 제가 17대 국회의원을 하고 이제 18대 다시 도전했을 때, 공약을 보통 만듭니다. 그러면 선거는 4월 초지만 그 전 11월 달부터 준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국회의원 됐는데 다음번 뭘 해야 될까?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일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장학재단을 만들자. 그래갖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 정말 불우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장학재단 설립이라는 이제 공약을 개발을 했죠. 그게 시발됐는데 선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보좌관이 의원님 그 장학재단 만들려면 한 3억 원 정도 드는데 왜냐하면 5개돈이 3억이 있어야 재단을 설립합니다. 차라리 효과적으로 세비도 아마 한 4년 모아보면 한 3억 될 겁니다. 이거 뛸 거 다 뛰고 가면서 하니까 그것도 그래. 그래서 선거 막바지 놔두고 일주일 전에 9월을 장학재단 설립해서 세비 전액 장학재단 기부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대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준비를 하다가 2년 지나서 3억 원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일부 이제 세비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좀 도움도 받고 해갖고 일단 장학재단 설립하고 그 이후 또 들어온 돈은 계속 장학금도 지급하고 해가지고 18대 했는데 자 이거 19대에 대해서 이거 18대는 뭐 했는데 19대는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왕 한 거 다 끝까지 해야죠. 응? 그렇게 해서 계속 하게 되고요. 또 사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자랑스럽고 남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좋은 일 하고 나니까 또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또 보니까. 그래서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또 생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해라. 그런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예. 아이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의 특이한 점이 19대 총선의 5대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SNS를 통해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SNS에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도 이렇게 좋아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 개인에게는 또 부담이 되죠. 공약을 이렇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개하겠다고 했으니까 부담도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뻗뜩 스치는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의원님이 정말 바쁘신 분인데 SNS를 정말 이렇게 하시면서 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정말 올릴 시간이라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중요합니다. 이거 공지한다는 것이 SNS 통해서 한다는 게 자기에게는 나름대로 자기 이름 날릴 수도 있고 국민들에게 내가 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게임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싸이월드도 하고 홈페이지도 있고 했지만 이제 트위터, 뭐 페이스북도 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대부분 다 합니다. 시간이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많이 못 쓰죠. 오늘 내가 한 일 중에 그래도 알리고 싶은 건 몇 자 적어서 보내고 뭐 그렇다 길게 할 필요는 없고 뭐 내 정책 같은 거 그런 거야. 집어넣어. 내 정책 전체 다를 거는 뭐 다 돼 있는 거를 옮겨 쓰는 거 내가 한 거나 마찬가지고 짧은 거는 제가 그냥 알아서 그냥 계속 넣고 하는데 사실 지역에서는 지역의 소사이어티에 어떤 홈페이지 들어가고 또 1년에 한두 번은 꼭 자기가 한 게 무엇인지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돌립니다. 예, 다 돌리지만 또 내 나름대로 또 전국적인 인물도 되고 싶은 뭐 심정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 신하경을 알아달라 해갖고 이제 SNS도 뭐 팔로우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제 의원님의 개인적인 역사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어렸을 때 이렇게 활달하게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였는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1960년도부터인가 벌써 55년. 그죠. 그때 초등학생 때인데 그때 굉장히 어렸습니다. 근데 책 사보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저 한다는 것은 애들이랑 놀면서 뭐 야구놀이, 뭐 자치기,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놀 거 많았죠. 근데 사실 저도 행운인 게 그때 내 친구가 잘 사는 친구가 날 자기 생일에 초대했어요. 근데 뭐 전 초등학교 다닐 때 야 이게 생일 잔치 애들한테도 생일 잔치 다 해주는구나. 어? 진짜 그거는 생각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윈집 전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화책도 있지만 주로 그리스 신화 책이 그냥 전질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 빌려가보고 하면서 정말 읽고 싶었는데 그 책 살 수가 있나? 그렇다고 학교에 도서관도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참 거기에 동화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특히 그리스 신화 전질에 하나 빌려오고 보고 하는 그런 재미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서울대를 갈 정도였으니까 뭐 공부를 아주 잘했을 것 같고요. 책이나 도서관에 얽힌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시죠. 사실 그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운동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필드하키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필드하키. 굉장히 어려운 운동인데 그 당시 그 운동을 우리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운동을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죠. 낮에는 운동하고 밤엔 공부하려면 잠만 오고 잠만 자고 도산이란 우리 학교 도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갔습니다. 그리고 늦게 막차 타고 집에 가고 했는데 사실 잠잘 때가 많았지. 그리고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책 볼 시간 별로 없었죠. 그러면서도 도산이란 걸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책을 접하고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뭐 소설책, 삼국지 연의 뭐 그때 그런 걸 볼 수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럼 의원님의 그런 인격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인물이 있다면 책 속의 인물도 좋고요. 실제 인물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을 될 수 있을까요? 국제 인성교육 실천 포럼 공동 대표로서 인성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과정을 담아가지고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걸 지금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쟁 시대가 돼가 너무 경쟁을 부추기다 보니까 완전히 애들 인성 가르칠 시간 또 인성을 애들에게 좀 넣어줄 그런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밥상머리 교육 정말 중요하다. 저희 때는 선생님, 스승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항상 우리가 되뇌기면서 갔기 때문에 선생님은 정말 무서웠죠, 그때는. 그렇게 된 거 가장 중요한 건 집이어서 저는 아버지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초등학생부터 저보고 어르신을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 인사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인사하고 그 다음에 또 오시면 그 인사 안 하고 있으면 인사 왜 안 하냐 정도로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고 밥 깨끗이 먹어야 되고 소리 내지 말고 자 그렇게부터 배우고 그런 분이니까 또 선생님을 알기를 스승같이 알아야지 우리는. 그래서 정말 가정교육이 엄청 했고 저희 아버님의 정말 그 호랑이 같지만 또 자식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받고 교육받고 그렇게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정말 훈련의 그 엄하기로 소문난 해병대로 이렇게 가셨잖아요. 해병대로 이렇게 가셨는데 해병대 생활 중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또 소개해 주시죠. 사실 그때 이제 졸업하고 가려니까 병원으로 갔다간 서름도 많이 받아갖고 해병대 이제 갔죠. 에이,
고생해봐야 얼마나 고생했느냐. 제가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필드학교 선생활도 했고 자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달리기만 잘하고 신체만 건장하면 걱정 마라 그랬으냐. 갔죠. 참 에피소드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타가 금지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 구타 자체가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딱 입대하자마자 구대장이 3명 있었는데 석대씩 때리는 거예요. 한 구대장이 석대씩 9대를 석대씩 3번을 딱 맞고 나니까 정신이 벌쩍 들더라고. 많이 아프더만요. 근데 운동 시절에는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그 매도 한 달 정도 맞으니까 그다음엔 그래도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다 훈련 과정에 엉덩이가 빠따를 때려도 텅텅 튈 정도로. 그래서 이게 바로 훈련 과정에 있구나. 배 많이 고팠어요. 그래서 그냥 빵 시간을 줍니다. 저녁 때 훈련 받으면. 그럼 빵을 팩 사가지고 이게 집어넣고 와갖고 모포소에 누우자면서 먹어요. 먹다가 잠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참 거기서 해병대 생활에서 겪었던 경험은 멧돼지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전우회가 살아남는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 너무 많죠. 이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풀뿌리 동네 서점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살아나서 좀 이렇게 활기 있게 그렇게 골목마다 그렇게 책방들이 살아있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동네 서점들이 이렇게 사라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지만 동네 책방이 자꾸 사라지고 있거든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책이란 거는 사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좀 만져보고 그 냄새도 맡으면서 또 좀 읽어보다가 사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요새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으로 다 책을 읽는다 그러는데 글쎄 나 그것보다는 너무나 많은 할인을 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그대 자본이 너무 많은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 물론 두 가지 다 경영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도서정가제 일정 이상 더 이상 디스카운트 못하게 해가지고 사실 직접 책방 가가지고 책 냄새 맡으면서 앉아서 좀 읽어보고 집중해보고 그리고 사가는 그런 낭만을 가진다면은 인터넷으로 주문해갖고 싸게 살라 그러지 않을 거다. 이제는 직접 가서 살 거다. 그러면 정말 낭만적인 동네 책방도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서정가제가 지금 이제 통과돼가지고 곧 시행되면은 거기에 좀 미비한 점은 더 보완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바라는 동네 책방이 생겨가고 거기에서 학생들 어른들이 둘러앉아서 그 책방도 음미해보고 그 안에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책도 고르면서 하는 그런 풍경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책과 관련된 일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왜 읽어야 됩니까? 물론 상식적인 답은 이제 우리 지혜 보고 지식에 보고 사람이 살아가는 지혜를 찾는 곳 이렇게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기의 소양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고은 선생님이 전에 책 읽는 모임에 한번 그분을 초대해가지고 시인이지만 자기가 책 읽는 거 책을 많이 읽으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책은 그야말로 하루에 4끼 밥 먹는 4끼 밥이다. 책 읽는 것은 자기에는 호흡하는 거다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이 책을 읽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책을 읽지 않으면 호흡을 못하면 죽는다고 보는 거지. 그 정도로 책이란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거로 보는 거예요. 그분 생각이. 그 책을 읽음으로 해가지고 생활의 지혜뿐만 아니라 생활의 자기의 인생의 어떤 의미랄까 이런 것도 느끼고 내가 왜 살아가느냐 그런 것도 다 책을 읽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볼 정도로 나는 책 읽는 것은 하루에 4끼 밥을 먹는다. 그 중에 4끼 밥이 바로 책인데 그것이 바로 책 읽는 것은 내가 호흡하는 것과 같다. 얼마나 나름대로 내리에 들어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책 읽는 것이 아마 왜 네가 사느냐 그 질문에 답이 될 정도로 그게 지금 머리에 아직 남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신학용과 관련된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인천에서 초중고를 나오셨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인천 계양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에게 인천은 어떤 도시인지 인천의 매력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인천은 그동안은 어떤 서울의 관문이었죠. 그죠? 그래서 저도 거기서 초중고등학교 나오고 우리 계양 부평 지역에는 계양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천의 진산 정말 제일 높은 인천을 대표하는 산인데 거기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광활한 평야가 이어지는 그래서 옛날에는 한적한 거의 인구가 10만도 안 됐던 그리고 곡창이 펼쳐지는 그리고 또 바다가 있고 정말 좋은 곳이었죠. 근데 어떻든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도 전파되고 서양 문물도 그걸 통해 들어오고 많은 물건들 수입품들이 그것을 통해서 들어와죠. 부상도 있겠지만. 근데 결국은 인천은 하나의 서울을 위한 위성도시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란 토백이들을 빼고는 대부분 다 돈을 벌면은 또 서울로 다 이사 오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인천으로 많이 왔다가 어느 정도 성공하면 가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통수단도 좋아졌고 또 인천이 그대 300만 도시로서 공항 또 항만 모든 것이 갖춰졌고 송도 신도시도 생기고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는 적어도 자족도시 나름대로 독립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이지만 그 고향이 이제는 중심이 돼 가지고 자급자족하고 거기 사는 분들이 서울 못지않게 살고 싶은 거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천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게 제 꿈이죠. 의원님이 교문위 위원장을 하시면서 전국 초중고교별 과목당 사교육비 지출 현황과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서울시의 고교생은 타 시도에 비해서 사교육비는 굉장히 많이 쓰는 데에 비해서 정작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내놔서 화제가 됐거든요. 그렇게 기형적인 그런 결과를 낳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서울이 좀 더 자율이 있고 지방이 좀 더 타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방과후 자습학습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학생들이 딱 정규 수업하면 방과후 수업도 하든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율에서 벗어나서 많이 일찍 퇴교하는 거죠. 집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제 학원이나 과외 공부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가고 하니까 학원비는 많아지는 거죠. 다른 데보다. 그래도 다른 시도는 타율에 의해서 야자 많이 하게 하고 또 몇 시까지는 못 가게 막고 또 좀 순박해서 그런지 그분 선생님들은 또 자율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지가 노력해갖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런 학교도 많은데 서울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서울도 빈부격차가 많잖아요. 그죠? 많기 때문에 학원 가는 사람들은 가고 또 못 가는 사람은 못 가고 하는 바람에
학원과 과외를 하는 인원도 많지만 또 못 가는 사람도 많다. 교육비는 많이 들고 또 그 학업 성적은 보면 그렇게 뭐 앞서가지 못한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19대 국회에 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국회 내에 책 읽는 의원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그 만드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 읽는 의원 모임을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위원장님이 되어서 이렇게 딱 폼 잡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입구에서 이렇게 김밥 하나를 이렇게 막 드시면서 오는 사람 다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저는 정말 감동했는데요. 이 모임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또 모임에 많은 작가들을 초대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게 하게 된 거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자꾸 책 읽는 사람이 적어지고 책도 많이 안 팔리고 그래서 책 쓸 사람들 작가들이 생활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제지업계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책을 안 읽음으로 해가지고 오는 그 부작용이 너무 크더라고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이런 책 읽는 모임을 해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자 대하고 국민들에게 자 우리도 이게 노력한다 책 읽자 하다 보면 사실 좀 더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름대로 출판사도 잘 되고 제지업계도 잘 되고 또 작가들도 좀 또 돈을 벌어갖고 자유롭게 글도 쓰고 하다 보면 이것이 더 활성화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런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죠. 그러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분 한 분 오시는데 국회의원 한 분 오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아침에 또 그 저자와의 대화에 나와서 듣는 거 좋지만 그 새벽에 국회까지 와갖고 듣는 일반인들에게도 정말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 고마움의 표시는 제가 직접 앞에 나가지고 그분들 따뜻하게 맞아드리고 또 그날의 행사가 아주 마음에 들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고맙습니다. 제가 목적을 가지고 뭘 행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주는 건 정말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고마움의 표시죠. 또 하나, 여러분 같은 아까 고은 시인도 말씀드렸고, 뭐 작가들 많이 오셨습니다. 오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왔는데, 왜? 작가들은 주로 밤에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모임을 하자 그러면, 아유, 좀 힘들어 하시는데, 또, 뭐, 지금 생각나시면 김훈 작가님도 오셔가지고, 근데 그분 참 힘있게, 필체도 그렇고 무겁고, 주제도 아주 좀 무거운 주제를 많이 썼더만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그런 좋은 이렇게 모임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도 온북TV에서 계속 촬영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정규 편성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국회 방송에서도 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바빠서 뭐 하지 못하는 일인데 우리는 이렇게 책과 관련돼서는 구석구석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온북 TV 관계자들에게도 격려의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온북 채널이 있어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하는 역할이 아까 고은 시인 이야기를 했지만 책 읽는 것은 바로 호흡, 내가 사는 호흡이다 할 정도 내 사는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는 거 보니까 너무 고맙고 사실 뭐 국가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자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에게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소개하고 책 문화를 국민이 알려가지고 국민들이 좀 더 책을 보게 하겠다는 그 열정 정말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자기의 정성을 들여서 이런 걸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분의 한 역할이 좀 더 국민에게 많이 알려져 갖고 많은 시청률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칭찬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시청률 높은 그런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2회 출연자가 최재천 의원이에요. 근데 그 최재천 의원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국회 내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최고의 책벌레가 누구냐고 했더니 최재천 의원이 단연코 신하경 의원님이 최고의 책벌레다고 그렇게 딱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책벌레라고 이렇게 추천받은 의원님께서는 정작 국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책벌레인지 어떤 의원을 책벌레로 꼽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의원님은 한 달에 책은 몇 권이나 읽으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제가 보기엔 최재천 의원이 진짜 책벌레입니다. 제가 17대 국회 같이 했잖아요. 항상 책 들고 다닙니다. 조그만 책, 큰 책, 그리고, 그분은 무슨 일만 되면 책을 찾아갖고 그러는 게 아주 습관화돼가지고 또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옆에는 책이 놓여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가끔 보더라도 시간 나면 책 읽는 모습도 봤고 또 저한테도 도서정과제 꼭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걸 발의했습니다 해갖고 이번에 통과시켰을 정도로 책 읽는 문화를 급속도로 좀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재천 의원이 책도 많이 읽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일 책 많이 읽는 의원으로 꼽으라면 최재천 의원을 꼽고 싶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감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좀 읽어야 되겠고 해서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지금 노력하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또 실적을 내려고 좀 두꺼운 것보다는 얇은 책으로. 아이고 바쁘신데 정말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 권을 읽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책의 지혜로 어떤 난맥상을 풀어가는 그런 푸른 경험이 이렇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적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의원님이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어떤 책의 한 구절이라도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근데 아마 역지사지란 책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역지사지란 내용의 그런 책인데 제 좌우명은 역지사지입니다. 항상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소통이 잘 될 거다. 그래서 역지사지란 그 경구를 저는 굉장히 가운으로 살 만큼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김문 작가님 쓴 책에 쓰인 걸 봤습니다. 아무리 공들여 키워도 자기 스스로 대만 못하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을 키우고 하는 건 돈도 들이고 정성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해서 아무리 사람을 키우려 하더라도 뭔가를 잘을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가 된 만큼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커야지 옆에서 도와가지고 억지로 한다는 거는 스스로 된 만 못하다. 예,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요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이렇게 만연한 사회인데, 역지사지를 가운으로 삼을 만큼 역지사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타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책치의 필수적인 질문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살아오시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제가 대학 때 읽었는데 아놀드 톰비의 역사의 연구죠. 그때 그 책을 학생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챌린지 앤드 레스폰스, 도전과 응전인데 그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항상 뒤떨어지고 멸망한다. 그래서 아마 역사의 연구는 막 21개의 그동안 흥망성쇠가 있었던 문명, 21개의 문명을 연구하면서 공통점, 왜 흥했고 왜 망했는지를 분석한 책인데, 그게 바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을 가져라. 사실 그게 현대도 맞는 거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변화는 더 빨리 변하는, 옛날보다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금방 도태돼 버리니까. 그런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도 항상 자기 자신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인생 살아가지 않으면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자기가 정말 성공했다 또는 멋있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건 아직도 유효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연구는 제목 그대로 그 토인비가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해석하고 평가하는지를 이렇게 잘 그 기술한 책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역사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책을 쓰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그렇지만 그 확실한 자료보다는 나름대로의 흔적을 가지고 어떤 때는 문명사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너희들도 배워라.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를 알므로써 현재 우리 처지와 비교하고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살아가는 그런 길을 알려주는 게 역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는 그야말로 27년에 걸쳐서 이렇게 쓴 정말 대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권수만 하더라도 그 무려 12권에 이렇게 달한 것이어서 역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걸 다 읽어내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들고 있는 이 그 법무사 책의 역사의 연구, 이것도 축약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2권짜리거든요. 지금 한 권만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만 하더라도 페이지가 1380페이지에 이르러서 사실은 그 저는 역사의 연구를 의원님께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고 했을 때, 아, 정말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대학 다닐 때 이 토인비의 12권의 책을 읽어냈다. 그 당시도 12권의 책을 다 된 게 아니고 축약본으로. 예, 축약본이 있었습니다. 이게 축약본이라고 해도 이 엄청난 양인데 그것을 이렇게 다 읽으셔서 놀랐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거울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간에 이분이 지난 세기에 21개의 문명을 연구하면서 비교를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각 자연 현상이든지 무슨 또 기타 다른 힘에 의해서 변화를 요구받을 때 기후 변화, 또 외적의 침입, 또 다른 문명의 침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그 문명, 그리고 망한 문명을 비교한 거죠. 거기서 항상 어떤 변화에 대해서 즉각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챌린지에 대한 레스폰스를 할 수 있는, 응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 문명은 살아남았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시대는 더 변화가 빠른데 우리가 그 변화에 대비해가지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항상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일러주는 아주 좋은 책이죠. 예. 모든 거에 다 아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그 대표로 있는 국회 지속가능 경제연구회가 지난 2월에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이렇게 선정됐다는 보도를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그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가 어떤 단체인지를 좀 소개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그
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그동안 제가 금융정책연구회를 이끌어 오다가 최근에는 19대 때는 이름을 지속경제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적인 아젠다, 즉 지속 가능성, 어떻게 하면 이런 발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자 해서 한 거고, 현재는 지금 GCF라 해가지고 그린 클라이미트 펀드 기후 기금이죠. 그게 인천에 본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아마 한 900조 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산 운영을 우리 한국 인천에 본사를 둬갖고 하고 있는데 그게 걸맞게 우리도 역의 금융을 GCF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뭐냐에 지금 초점을 맞춰갖고 지금 연구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그 포럼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이끄는 것과 더불어서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는 그 국회에 그런 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이렇게 물러나셨잖아요. 네. 재임 중에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위원장 하면서 참 잘한 것 같다. 그런 거 한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보니까 역사 교과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역사 교과서는 금인정으로 해가지고 잘 되어 왔는데 어떻게 이번에 모 역사 교과서가 너무 친일 또 독재 미화하는 그런 교과서 때문에 한동안 파동이 있었죠. 물론 여야 간에 많은 충돌도 있었지만 어떻든 나름대로 국회 토론의장이 열어가지고 그런 교과서는 절대 금인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금인정 통과했습니다. 그 대신 거의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 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치인으로 참으로 오랜 생활을 이렇게 생활해 오셨습니다. 만약에 20대 청년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렇게 산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지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와서 보니까 작가들이 참 부러워요. 물론 작가 스님들이 참 어려운 생활을 해가죠. 정말 그런 걸 경제적인 아주 부를 달성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참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책으로 엮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고 자기의 생각을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에 다시 된다면 한번 글 써보고 싶은 그런 생각, 또 시도 한번 읊어보고, 제가 도종환 시인 겸 지금 우리 국회의원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야, 저런 분들이 와서 국회의원 잘할까 하는데, 역시 오셔서 국회의원 생활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나도 한번 글을 써보고 작가가 되고 시인이 되고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같은 시인으로서 이렇게 도종환 의원이 잘한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워낙 책을 좋아하셔서 저는 작가가 되었다 해도 아주 좋은 작가가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는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의원들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에 답하기 위해서 정말 의원님께서 열심히 사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의원님 올해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동안 국방위원회도 있었고
있고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무위원회로 왔습니다. 그 이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관련 부서죠. 그래서 좀 더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경제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어떤 간에 우리 인천 또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아시안 게임이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대회입니다. 저희들은 메달 따는 게 별거 아니지만 기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 따는 것을 굉장히 아주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안 게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안 게임이 정말 우리 아시아인의 축제 또 축복받는 그리고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게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하경 의원님께서 감명 깊게 읽은 역사의 연구를 가장 인상 깊은 그런 대목들을 저하고 신하경 의원님께서 직접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릴 대목은 제7장 환경의 도전편의 일부인데요. 아까 의원님이 사실은 설명 다 해주셨어요. 모든 역사는 시련에 응전하고 도전하면서 발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계급이나 종족은 그들을 지배하는 다른 계급이나 종족이 부과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압제에 수백 년 동안을 시달려야 한다. 압박받은 계급이나 종족은 어떤 기회나 특전에서 소외되는 도전에 대하여 아직 자기들에게 남겨진 열려있는 영역에서 뛰어난 정력과 능력을 보임으로써 응전한다. 맹인이 뛰어난 청각을 발달시키는 것이 그 예이다. 노예 제도는 아마 압제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기원전 2세기 동지중해 세계에서 이탈리아로 끌려온 수없이 많은 노예 중에는 훗날 매우 유력한 해방된 계급이 생겨났다. 또 그리스도교를 위시해서 내적 프롤레타리아의 새로운 종교도 이 노예들을 통해서 들어왔다.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는 문명이 처음 나타난 이후로 인류가 겪은 역사적 체험을 그 본질과 형태에 관해서 논의하여 하나의 계속적인 체계 속에 담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는 현대의 역사가에게 알려진 인류 역사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 걸쳐서 끌어온 갖가지 예정에 의해 고찰되고 자료의 성질이 허락하는 한 모든 단계에 걸쳐 증명된다. 예, 잘 들었습니다. 토인비의 이런 의미 있는 구절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갔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신하경 의원님을 모시고 정말 재미있고 또 아주 솔직담백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슴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작별 인사해 주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한 말 기억하시죠? 책 읽는 것은 바로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호흡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제 말 들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책 많이 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설집 간촌수필로 유명한 이문구 선생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누군가가 해결해주고 나는 단 한 가지만 해도 된다면 주저없이 독서를 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음 이후에도 독자들의 가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문구 선생의 풍요로운 문학적 세계가 어디에서 발현됐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책 읽기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책치 오늘 문을 닫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손님을 모시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